자, 오늘 시장 여의도 인사이트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여의도 인사이트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자산배분 전략 이사로 계신 이윤택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하루셨어요? 뭐 저도 굉장히 좀 무겁고 어, 그런 하루였어요. 네. 네. 어떻게 2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요. 뭐 이거를 미리 알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생각들도 좀 풀어볼 생각이고요. 뭐 단기적으로 이 뷰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이제 주로 저는 펀드 매니저를 상대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 다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막 전화가 와요.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포지션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저도 이제 힘들어요. 그렇죠? 마음이 같이 힘든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 다들 힘들다, 이게 나의 수익을 돌려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다 힘들구나. 또 이렇게 해서 다시 전략을 짜고 가면은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리 보고서를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네. 1월 30일자 네, 맞아요. 보고서더라고요. 네. 좀 뭔가 고점이 온 것 같다. 네. 이런 신호가 나온다. 네. 미리 1월 완전 말에 음, 뭐 약간의 경고랄까요? 네. 리포트로 좀 내셨던데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제 그때도 보고 다시 확인을 오늘 해봤거든요. 근데 네. 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신호를 보셨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정확히 보려면은 케빈 허씨가 돼서 1일부터 빠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몰랐어요. 진짜 몰랐고 그냥 제가 자료 쓴 거는 제 자료가 이제 제목이 아마 차트 그 뭐죠? PPT 보시면은 이렇게 볼까요? 예. 2월 전략이 이제 말씀하신 게 아마 이 레포트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쓴 거는 주로 이제 20 며칠 날 이렇게 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과열권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알죠. 네. 여기까지는 알고 그럼 포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통 시장이 흘러가더라. 여기까지는 아는 거고요. 이제 워시가 등장해서 뭐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어떤 분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과열권에 근접했다라고 보신 그 신호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30일 날 발간이 되지만 이제 그 이전에 쓰셨다. 워시가 될지는 몰랐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 보니까 뭐 일단 이격도 말씀도 좀 해주신 것 같고 네, 네. 과열 시그널. 네. 근데 하락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네, 네. 이게 이제 워시로 인해서 네. 어쨌든 트리거가 나온 상황이고 네. 그렇지만 2월에도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매끄러운 건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좀 네, 네. 쓰셨던데 네. 요약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아까 제목에 있는 거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예, 과열 시그널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과열 시그널들을 측정한 방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 중에서 제가 그 자료에서 이제 작년부터 많이 쓰던 게 이제 강세장에서의 조정의 특징에 대해서 쓰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50일 이평선의 이격도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사실 50일 이평선을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간다는 건 굉장히 강세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짧은 거를 지지받을수록 더 강하거든요. 근데 강세장에서는 보통 50일에서 한 60일 정도 지지받더라 이런 거고요. 반대로 이거를 이제 이격도를 가지고 과열도 측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저희 자료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때 11월 달에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쓰고 나서 이제 50일 이평선 터치하면 그때 사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 터치하고 갔었죠. 근데 이게 조정을 얼마나 나오고 우리가 사야 될까 이것도 유용하지만 이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이격도예요. 그러니까 50일 이동평균선보다 주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이걸 그린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게 보통 115에서 한 116, 7, 이 110 후반이나 중반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단기 과열이에요. 너무 세게 올라간 거란 뜻이에요. 예,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간단하지만 상당히 유용한 지표예요. 그래서 11월 달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는 추격 매수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약간 조심하자라고 했던 뷰를 냈었거든요.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분석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격도가 이제 120을 넘어섰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118 했는데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저번 수요일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마감을 한 거고요. 최근에 보면 12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격도 봤을 때는 조금 과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신호들은요? 네, 뭐 몇 네. 개 신호 한 두 가지, 세 가지 네. 정도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두 번째는 이제 개인 누적 순매수인데 이게 좀 흥미로웠던 게 이런 거예요. 뭐 개인이 사면 하락하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이번 장에서는 사실은 주가 올라갈 때 개인은 계속 순매도로 대체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이 순매수란 게 딱 두 번 있습니다. 이번 네네. 장에. 거의 제가 차트에 그려놨는데 첫 번째는 작년 10월 27일 날 바닥으로 샀어요. 이때 꽤 많이 샀어요. 한 8조, 9조 정도 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샀죠. 네, 두 번 샀는데 아,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두 날이 좀 특이한 날이었었어요. 네네. 어떤 날이었냐면은 10월 27일은 장중에 4,000포인트를 딱 넘은 그 날이에요. 4천. 네, 4,000포인트. 그리고 10월 23일은 장중에 5,000포인트를 넘은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포인트마다 네, 4천, 약간 5천. 그게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았나 아. 싶어요. 이게 4천 넘어가요. 4천 넘었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고 5천 넘으니까 5천 안 넘을 줄 알았는데 넘었네 하면서 좀 들어오는 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스피는 자기가 4천인지 5천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는 4천인지 5천인지 인간이 정해놓은 거지 내가 4천 넘었네 이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인간의 좀 어떤 재밌는 특성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심리다. 아,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조금 좀 그런 게 이제 10월 27일 날 사기 시작한 다음에 고점이 이제 그때 11월 3일 날 나왔거든요. 딱 일주일 있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뭐 약간 과거 패턴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근데 결국에는 저 때부터 굴하지 않고 계속 사신 분들은 뭐 5,200까지도 지금.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렇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이때 어. 9% 정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첫날도 기억하실지 몰라요. 11월 4일 날 장중에 6% 빠졌어요. 네, 그것도 이제 뭐 견딜 수 있다. 그거 견딜 수 있으면 좋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더 좋고.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죠, 투자자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렇게 그냥 마냥 올랐던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충격을 받았던 날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오늘로 보자면 네. 오늘 이제 5%, 4% 각 지수가 빠진 요 변곡점은 이걸 네. 이제 변곡점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는지 오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는 참 나눠서 말하긴 힘들어요. 네, 근데 이따가 이제 케빈 워시 질문 나오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대답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일단 과열 신호 하다 보니까 좋아요. 세 하나 더 개니까 볼까요? 네, 하나 더 네.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금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할까? 금에도 프리미엄 붙는 거 아시는 분들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이게 금이 사실 글로벌이나 우리나라랑 똑같이 거래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막 국제 시세보다 한 10에서 15%, 뭐 많긴 거의 20% 가까이 더 비싸게 거래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 포모가 덮쳤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사야 돼. 그때 살 때 사실은 뭐 외국 가격하고 비교해서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매수 체결되면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수요일 기준으로 그랬는데 이게 거의 한 110이 아니고 10%? 뭐 이 정도 11% 정도까지는 올라갔었더라고요. 장중에. 예, 그런 것들 보면은 뭔가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폼모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과열 시그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1월 말에 과열 시그널을 좀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2월에도 주식을 그러면 다 하지 말자. 네. 팔고 가자. 이런 의견은 아니시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뭐 자료에는 그렇게 썼어요. 이제 네. 추격 매수는 좀 뭐 자제해도 되지 않고 과열인데 뭐 단순하잖아요. 이건 뭐 제가 어떤 새로운 비유를 내는 게 아니라 과열이면은 추격 매수라는 게 조금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모의 추격 매수가 막 자극이 되지만 좀 참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급등했다고 증시가 막 하락장이 바로 찾아오냐? 네,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뭐 개인이 샀다고 그러면 하락하냐?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사실 개인이 살 때가 제일 세게 올라간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번 장에서는 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중요한 건 뭐냐? 네, 이거예요. 중요한 건 결국에는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열됐다고 과열하면 일단 뭐 추격 매수하거나 이게 쉽지 않은 먹을 게 별로 없는 장은 맞겠죠. 근데 하지만 하락한다는 거는 하락의 트리거가 있어야. 네. 하락의 방아쇠를 빵 당기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 하락을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어. 아니면 개인이 샀어. 뭐 금이 프리미엄 붙었어. 포모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락이 시작하진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락은 조금 더 또 다른 또 차원의 얘기다. 그럼 이제 사실 저번 달에 저랑은 사실 이번 처음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저번 달에 이제 내용이 저번 달 저저번 달이 둘 다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강세장에선 통화 정책이 중요해요 이거예요. 강세장에선 통화 정책이 상승과 조정을 다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우린 강세장에서 주로 뭐 합니까? 강세장이라는 거는 기업 이익이나 투자나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로 그걸 봐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뭐 AI 투자가 어떻게 되고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많이 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스탁 피킹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높낮이를 맞추는 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이미 저번 달 보신 분들, 저저번 달 보신 분들 답을 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왜 펀더멘탈이 덜 중요하냐? 강세장에서 펀더멘탈은 항상 좋거든요. 이익이 잘 나오고 그렇죠. 업황이 좋고. 네, 예를 들면 11월에 주가 조정이 나왔잖아요. 한 9%, 10% 정도 코스피가 빠졌는데 그럼 그때 무슨 AI 투자가 멈췄냐? 뭐 반도체 추가가 갑자기 삐끗했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계속 좋았어요. 그러면 항상 좋은 거예요. 기업 이익이나 펀더멘탈은. 그러면 얘가 좋으면은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통화 정책.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경기나 주가가 너무 과열로 가서 그 과열을 막기 위한 긴축 우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조정과 상승을 다 만든다는 거예요. 실예를 보고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네. 좋아요. 통화 정책이 중요성이 커진다. 그렇죠. 뭐 케빈 워시 들어오면서 그러면 통화 맞아요. 정책이 뭐 맞아요. 흔들리는 건지. 이번에도 통화 정책 케빈 워시 때문에 투자가 멈출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갑자기 추가가 멈출 가능성도 없고 하지만 통화 정책이죠. 이번에도 한번 볼게요. 저희가 11월 달에 아까 10월 말쯤에 개인이 순매수하고 11월 4일 날부터 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이때부터 한 몇 프로 빠졌습니까? 한 9% 빠졌는데 개인이 순매수하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뭐 왜 하락했냐면은 그때 10월 초에 한 연준위원 두어 명이 나와가지고 야 금리 동결해야 될 것 같아. 인플레 우려 있거든. 인플레 우려 있는데 지금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도 안 나오는데 막 인하해도 되니?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니까 뭐지? 하면서 그때 주가 하락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금리 동결을 주장하고 막 그런 것들 충격을 준 게. 그래서 그럼 반등은 언제냐? 반등은요 12월 18일이 대부분 글로벌 증시 저점이 12월 18일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보시면 여기 잠시만요. 제가 넘어갔네요 차트가. 네. 12월 18일이 저점이죠. 그죠? 요날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2월 18일? 기억 안 나시죠? 네. 셧다운 후 뭐 그렇게 써 있긴 한데. 아, 맞아요. 네. 여기 써 있죠, 답이. 네. 12월 18일 저녁에 미국 셧다운이 이제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물가 CPI 발표가 있었어요. 최장 기간 셧다운 후에 그쵸. 이제 깜깜이었다가 그렇죠. 물가가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다들 긴장하고 있었어. 네. 연준위원들이 네. 이거 물가 높을 거라고 했는데 라고 했는데 딱 공개했는데 몇이 나왔냐? 컨센서스가 3.1이었는데 2.7. 엄청나게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뭐야? 긴축 때문에 나 주가 뺐는데 아니네? 괜찮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엄청난 랠리가 펼쳐진 거죠. 그날 이후로 뭐 지금 몇 포인트 올랐습니다. 한 1200, 1300 포인트 올랐죠.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과열 신호가 되면 사실은 큰 재미가 없이 그냥 등락하면서 굉장히 정신만 없 그런 장 있잖아요. 막 먹은 거 갖고 이런 막 급등락만 막 반복돼요. 그럼 나중엔 뭐 신고가도 몇 번 뚫고 했으니까 나 먹었겠지 하고 계좌 열어보면은 별로 먹은 게 없는 네. 그런 장이 보통 과열 구매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뭐 지금도 급락했지만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나면은 이 힘짐만 빠지는 거죠. 여기선 승부 보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대신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바로 시작되냐? 그렇진 않다. 과열 신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긴축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때 그때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뭐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11월 달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셔도 굉장히 투자에 많은 걸 써먹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냥 약간 조정의 빌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워시가 그냥 이 시기에 네. 또 시장에 그런 빌미를 줬다라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복합적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뭐 하나의 이유로 빠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트리거다. 방아쇠를 당기는 거. 아까 이게 트리거가 중요하죠. 필요하다. 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번에는 그게 아마 케빈 워시가 되지 않았나. 근데 케빈 워시가 계속 주식시를 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케빈 워시에 대해서 좀 저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잠깐 얘기를 좋아요. 좀 한번 해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케빈 워시에 대해서 아마 오늘 제일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하루 얘기 되게 종일 많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다른 보고서나 뭐 뉴스 같은 거 거의 안 보고 그냥 제가 이제 1차적인 이게 뭐 연설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거든요.
일단 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생겼습니다. 이건 좀 젊었을 때 자신이긴 한데 잘생겼어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에스티로더 가문의 이제 사위이기도 하고 또 에스티로더 가문이 트럼프와도 공화당에, 네. 공화당과 트럼프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슈퍼팩, 있고 네. 그렇죠. 뭐 그린란드 매입도 뭐 이 사람이 장인어른이 네. 뭐 권유했다 이런 썰이 있죠. 그렇죠.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보도들이 좀 있고 사실 이분도 그 마지막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 지명자가 될 거냐 이분이 될 거냐 두 분이 마지막까지 붙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제롬 파월이 됐었죠. 이제 이분은 떨어졌었는데 파월 의장하고도 네. 후보였어요? 경쟁 후보였어요? 경쟁 후보였어요. 근데 이분은 좀 아. 매파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뺀 것 같아요. 파월은 좀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하고 또 차이점 하나 있는데 이건 아주 마이너한 건데 그냥 네. 알아두시면 재밌어요. 그 지명할 때 파월은요 아마 그 사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파월이 이제 지명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지명자는 파월입니다. 그래서 파월은 뭐 감사합니다. 수락 뭐 어쩌고 뭐 이런 연설하고 되게 성대하게 그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뭐 트위터인가요? 뭐 그게 소셜 미디어에. 지명됐을 때 했었어요. 네. 그런 근데 그냥 한번 쓱 클릭 말았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 연준 의장 결국 내가 다 할 거거든. 막 약간 이런 느낌인가? 옛날에 약간 막 힘을 성대하게 빼는? 하더니 네, 약간 힘 빼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걸 주장하는지가 중요하죠. 이분 네. 뭐 양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장하는. 근데 이분 주장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주로 QE를 반대했던 사람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죠.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15년 전 이 사람의 생각과 지금이 같을 거냐 그럼 알 수 없는 거죠. 작년에 이제 기고문이나 뭐 이런 거 찾아보면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쪽에서 있는 단서만 갖고 오면은 굉장히 이 사람의 주장이 모호합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좀 너무 작죠? 이렇게 나와요. 뭐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 연준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생겼다. 물가는 연준 때문에 올라갔어. 그래 연준은 QE 하지 말고 QT 자산 규모 줄이자. 그 정책 프레임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준 뭐 네. 대차 대조표가 너무 너무 비대해, 커. 커. 빨리 줄여야 뭐 이런 돼. 얘기. 그것 때문에 인플레 생기는 거야라고 한 이건 거예요. 곧 긴축하자. 뭐 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된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근데 나는 금리를 많이 낮출 거야. 이거 무슨 얘기? 왜 낮춘다는 거죠? 읽어봤더니 이래. 왜냐하면은 기술 혁신이 결국 인플레 우려를 없앨 거거든. 그럼 뭐 QE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약간 헷갈려요, 뭔지. 그 다음에 그렇구나. 뭐 어쨌든 뭐 헷갈리지만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돈을 내가 그래서 금리 인하해서 풀 건데 그 돈은 월가로 안 가고 메인 스트리트로만 가게 해서 메인 스트리트라면 이제 실물 시장에 가게 하겠다는 네네. 거거든요. 당연히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금융으로는 안 가고 산업 자본으로만 쓸 수 있게? 뭐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뭐 새로 뾰족한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냥 오케이 뭐 그것까지. 근데 금리를 많이 낮출 거다. 근데 그 와중에 달러는 강세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건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게 뭐 워시에 대해서 나온 기사나 이런 것들 봐도 다 이 틀 안에서 아마 좋게 보는 사람은 그래도 금리나 할 거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뭐 QE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매파적이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막 각자 이렇게 해석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뭐 이제 지금은 케빈 워시로 지명이 됐지만 두 케빈과 케빈 헤셋, 케빈 워시 또 월러 이사까지도 이제 후보고 나중에는 뭐 릭 리더인가요? 네, 한 명이 또 더 있었고 이렇잖아요. 근데 네. 이제 걱정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막상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금리 인하를 진짜 팍팍 할 인사면 이것도 연준 독립성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이제 다른 주제긴 한데 그거는 제가 작년에 많이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 얘기하면 진짜 제가 뭐 두세 시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됐어도 저 사람이 됐어도 네, 네. 걱정거리는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이런, 있는데요. 네. 저는 연준의 독립성은 결국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봐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지켜졌을 때가 있고 재무부와 협력했을 때가 있을 뿐이에요. 물론 저한테 이제 독립성을 유지되는 게 좋냐라고 물으면 전 유지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드시 유지될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베노믹스 아시나요? 아베노믹스.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아베가 돈 풀고 네. 뭐 재정 정책 쓰고 세계의 화살 중에 큰 화살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양적 완화 뭐 엄청나게 하고 뭐 이런 뭐 거죠. 지금 일본도 이제 네. 제2의
아베 정책을 쓴다. 뭐 그쵸.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해 보면은 세계 화살을 그때 아베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아베 총리가. 근데 첫 번째 화살이 그거예요. 금리는 뭐 제로 금리 마이너스까지 낮추는 엄청난 실험을 했죠. 마이너스 금리를 내고 ETF까지 자산을 다 사겠다. 근데 누가 사냐고 중앙은행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베는 중앙은행 총재가 아니에요. 중앙은행 총재는 구로다였죠. 무슨 얘기냐? 이거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협력이 무조건 나쁘냐? 좀 모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관념에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장기간 유지됐으니까 그게 무조건 좋다고 하지만, 물론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니즈에 따라서 바뀌는데, 제가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독립성은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감정을 어렴풋 갖고 계실 거예요. 지켜지면 좋겠지만, 야, 이게 트럼프 앞에서 지켜질까?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자료로 또 가볼게요. 계속 좀 가보죠. 어쨌든 케빈 워시 얘기하다가 아까 그 얘기했죠. 뭐 맞아요.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은 건 다 하겠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금리 인하하는데 뭐 물가는 안 올라가고. 근데 그 와중에 달러는 강세야? 근데 또 QE는 안 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많이 다른 논문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많이 의역을 해가지고 이제 케빈 워시가 나와야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결국 제일 뭐 글씨 되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급 중시 경제학이 2번. 어떤 얘기예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 가능해집니다. 자, 2번부터 해볼게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는 금리 인상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지는 많잖아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도 네.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금리 인상이 아니래요. 그 방법은? 금리 인상을 잡는 게 아니라 네. 뭘로 잡는 거냐? 에너지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AI 기술 혁명으로 가격을 낮추는 거, 그걸로 낮춰야지 금리 인상으로 낮추면 안 돼. 그건 키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AI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서 비용을 낮추고 그래서 디플레 압력을 만들어서 물가를 낮춰야 돼.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지 않겠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럼 연준이 할 일은 있죠. 연준이 뭘 해야 되냐? 돈이 AI에 투자되도록 밀어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밀어 넣으려면 금리가 높아서는 되겠습니까? 금리를 낮게 해서 계속 거기다 밀어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메인스트리트만 가게 하겠다. 그게 방법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타면은 AI 기술 혁신이 더 촉진될 거 아니겠습니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엔 아까 말한 것처럼 AI 등 기술 혁신이 물가를 낮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물가를 낮추는 방법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4번. 연준은 정부와 정책 공조를 더 강화해야 돼. 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쪽으로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연준하고 통해서 그럼 내가 돈을 쏠 테니까 재무부 네가 그쪽에다 돈을 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타겟팅하는 생산성 혁명을 가져온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그러면은 달러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럼 미국의 경제가 더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면 당연히 강한 나라의 통화가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 강세까지 유지될 거야. 그럼 한번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하면서도 물가가 떨어져요. 왜냐? 금리 인하한 것들이 돈이 다 생산성 혁명으로만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부강해져. 그러면 금리 인하하면서도 달러 강세 가져갈 수가 있어. 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이사님, 한동안 네. 이 매크로하고 네. 조금 우리 시장이 살짝 멀어졌다 싶은 시기가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지표가 나와도 어떤 게 있어도 우리만의 길을 막 갔던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시 요 주말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연준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거를 다시금 좀 신경 쓰는 그런 시장이 좀 됐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긴 하는데. 네네. 그 말씀이 맞는데 이제 정확히 보면은 우리가 갈 때 더 간 거죠. 조정받을 때는 조금 더 조정받고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11월 달에 그때도 사실은 통화 긴축 아까 얘기 나오면서 미국장도 많이 흘러내렸고 한국도 많이 하락했죠. 특히 맞아요. 미국장에서는 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이 있었던 저희는 이제 소프트 AI라고 부르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뭐 양자 컴퓨터, 뭐 SMR, 뭐 우주 로켓, 뭐 이런 주식들, 뭐 블룸에너지 같은 차세대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죠. 그때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우리나라가 뭐 따로 움직이고 이렇게 했다보다 올라갈 때는 이제 좀 급하게 더 올랐다가 강했다. 조정할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연준 얘기, 뭐 금리 얘기를 한동안 사실 이런 얘기가 조금 무겁고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네. 살짝 좀 비껴갔던 네. 한동안이 있었는데 다시금 주말 사이 이제 봐야 되는 시기가 왔나 뭐 이런 생각 갑자기 들어서.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저번 달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강세장에서 나타난 조정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뭐 맞아요. 삼조강 뭐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근데 우리 통념하고 많이 다른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차트는 제가 없습니다. 오늘 저번 달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강세장에서 강세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횡보장이었잖아요. 횡보장 때 조정 급락이 더 자주 나올까요? 강세장 때 더 자주 나올까요? 강세장이에요. 강세장이에요. 10% 이상 조정이 평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나타나요. 한 번 정도. 근데 강세장에서는 평균 2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거죠. 많이 맞아요. 오르고 맞아요. 많이 빠지고. 네. 그 다이나믹하고 나고 넘기면 안 돼요. 투자자분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어요. 참 1년에 2번이라면 언제겠어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2번이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에요. 그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중에서도 저희가 계산해보면 대부분 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봄, 요 정도가 조정이 많이 나와요. 4월, 3, 4월, 그리고 10월, 11월 이때 조정이 많이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1년에 2번 급락이 나타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1년에 2번 조정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1년에 2번의 하락만 잘 피해도 수익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마냥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조정 나오는데 그게 언제일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있고 그것만 잘 피해보자 라고 해도 수익률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요 며칠이 될 수도 될 수도 있는 있죠. 거네요. 네, 긴축이라는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봐야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식대로 하면 긴축이 얼마나 될 거냐. 근데 뭐 케이미너시가 나와서 좀 잘 얘기 좀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10%, 20, 15% 하락은 뭐 내가 버티겠어. 버텨도 괜찮죠. 근데 오늘 5% 하락했는데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전략을 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도 드렸어요. 그게 왜 3, 4월하고 하필이면은 10월, 11월이 자주 나오냐? 봄가을로. 이것도 뭐 법칙은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작년에도 그때 언제 하락했냐? 작년에도 4월하고 11월에 하락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 우연이죠. 우연이지만 조금만 또 하나만 더 생각하면 하나만 더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기업 이익이 좋아요. 그럼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정도 쭉 오르죠. 그렇죠? 3개월 정도, 3, 4개월 오르면 또 과열 국면에 들어가요. 그럼 연준이 저것도 안 되겠는데? 너무 흥청망청하고 과열되는데 좀 내가 긴축으로 좀 조여줘야겠어. 긴축 나와요. 그러면 2달 하락해요. 그렇죠?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엄청 싸질 거라고. 왜냐면 투자는 계속 좋은데 주가가 뭐 만약에 지수가 한 15% 빠지면 뭐 종목들은 막 30%씩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반도체가 뭐 PER이 막 4배요, 5배요 막 그럴 거라고요. 그럼 이제 정말 좋은 게 너무 아닙니까? 싼데? 정말 너무 싸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들어가서 또 3, 4개월 올라요. 그럼 또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과열되는데? 긴축. 그럼 또 한 2달 빠지겠죠. 그럼 이런 패턴이 나오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워시 얘기 더 해주실 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자료로 워시요. 갈까요? 워시 얘기 1월 요것만 좀 전략? 할까요? 그 6페이지. 요거 음. 워시 얘기가 조금 재미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슈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뭐 AI나 이런 투자에다 보내면은 결국 생산성 혁명이 일어날 거고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물가는 더 낮아질 거야.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경제학에서 배웠던 공급 곡선의 우하향 이동이에요. 요즘 어렵다. 이거 어렵나요? 네네네. 아니 뭐 공급 곡선이 이게 생산성 혁명이 네. 일어나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P가 가격 프라이스잖아요. 네. 프라이스는 하락하는데 퀀티티 그러니까 생산은 늘어나요. 생산 효율이 늘어나면 Q는 늘고 Q는 늘고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고. 가격은 떨어진다. 네, 이걸 노동시장에 적용하면 어떠냐? 고용은 늘고 Q가 노동시장에선 고용이죠. 고용은 늘고 P는 임금이잖아요. 임금은 떨어진다. 네, 그게 우리가 겪었던 시장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케빈 씨가 저는 이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하지만 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케빈 씨가 말하는 게 실현 가능한
가능할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살았던 세상이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니 옐런이 옛날에 우리는 왜 고용이 좋아지는데 물가는 안 오를까? 우리 수수께끼네라고 지금 무슨 수수께끼가 오게 생산성이 혁명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고용은 늘어나도 물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0년 동안 벌어졌고 10년 동안 그게 벌어지니까 미국으로 돈이 10년 동안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걸 또 한다고 새로운 얘기처럼 뭐 또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은 밸류션 너무 비싸요. 그때 3년 동안 밸류에이션이- 올랐으니까. 네, PE가 네. 뭐 10배 이랬으니까 네. 오케이. 그때는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그거 다 끌었었는데 지금부터 이걸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지만 약간 갸우뚱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 케빈 워시에 대한 혼란이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시장하고 소통하면 이게 사실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좋네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장기에 있는 거예요. 장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야 이게 또 할 수 있나?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거가 있죠. 그리고 QE를 싫어하잖아요. QE를 싫어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버냉키에 반대해서 QE에 반대해가지고 결국엔 이사직도 때려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 일어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케빈 워시가 틀렸어요. 인플레가 없었잖아요. 인플레도 없었고 경제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뭐 100% 틀리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틀렸고 사람들이 틀렸다고 해요. 그 사람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죠. QE 이제 싫을 거 아니야.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QE 나는 안 해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만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찍어놨는데 누가 사요? 연준이 안 사면 누가 살 거야? 그럼 최소한 연준이 안 살려면은 은행의 규제를 다 풀어줄 거예요. 국채 살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이게 경기가 언젠가 꺾일 거 아니에요.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들도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가면은 지금까지 한번 금융위기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금융위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QE로. 연준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서. 유로존 위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QE로. 연준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줘서. 그리스 위기 어떻게 했습니까? QE로. 브렉시트 어떻게? QE로. 팬데믹 몰래 QE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니까 이게 다 된 거거든요. 근데 다음에 딱 떨어졌을 때는 잠깐만. 케빈 워시는 QE 싫어하잖아. 그럼 최종 대부자가 없네? 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땐 그 다음 하락이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내년이나 뭐 그쯤 되겠지만 그때는 잘 피하셔야 돼요. 그땐 잘 피하면은 또 다른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불안감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인 거죠. 시장이 진짜 싫어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네, 불확실이죠. 케빈 워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님도 네. 도대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지금 시장이 네. 헷갈려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단기적인 불확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서 이렇게 소통하면 내가 이게 그냥 금리 인하를 그냥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해주면. 말해주면 아마 소통이 될 거. 근데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다. 아까 말한 건 장기적 불확실성. QE 정말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막아주는 애가 없네? 그럼 난 속절없이 떨어지겠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지. 좀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신경이 좀 쓰이죠. 네. 케빈 워시 뭐 오늘 하루 종일 주말 내내도 들으셨을 텐데 또 이사님의 뷰로 이렇게 분석 들어봤습니다. 해외 투자자 순매수 둔화 이후 저 여기로 좀 가보고 싶거든요. 해도 돼요? 네. 네네. 코스피 얘기. 네. 수급.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개인 매수 아까도 뭐 이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뭐 역대 최고로 순매수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해외 투자자의 순매수는 둔화되고 우리나라를 사는 외국인 매수도 네. 둔화되고 뭐 이런 부분.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저는 수급 분석을 별로 안 해요. 그 유동성 분석도 거의 하지 않아요. 뭘 주로 하세요? 아까 처음 보여주신 뭐 이격도 네, 이런 거? 저는 정확히 말하면 위험 선호도 분석을 해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투자론을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투자론 어디에 봐도 수급 분석이나 유동성 분석은 없어요. 뭐가 있냐? 위험 선호도라는 분석이 있죠. 그래서 수급은 사실 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거의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수급이다. 한번 간단히 그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재미로 보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뭐 궁금하니까 누가 샀는지 누가 샀다고 떨어지고 이런 건 없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개인이 사는 게 약간 과열 시그널이 있긴 하지만 뭐 꼭 개인이 산다고 떨어진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투자할 네. 때 꼭 알아두시면 네네. 은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뭐 이거 가지고 좀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네네. 너무 많아서 수급이 왜 안 중요하냐면요. 누가 산다고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뭐 외국인이 뭐 대량 매도를 했잖아요. 하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은 정확히 일치해요. 음. 누군가는 팔면은 반드시 누군가 살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면 오르고 누가 팔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위험성도가 강한 주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사면 올라가는 거예요. 위험성도가 강한 자금들이 사면은. 이게 좀 어렵죠? 부동산 얘기하면 되게 쉬워요. 부동산을 보면. 우리가 뭐 주식시장은 되게 경제적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이고 부동산은 아닐 것 같지만 사실 다 똑같거든요. 가격 메커니즘은.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이렇게 반포나 뭐 이렇게 강남의 집값들이 막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진짜 야, 이걸 어떻게 사지 할 엄청 정도로. 비싸죠.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가격 올라갈 때 첫 번째 누가 샀는지 수급을 분석하시나요? 그거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분석을 뭐 굳이 하자면 뭐 궁금하니까 할 수는 있겠죠. 뭐 누가 샀는지.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연끌해야 대출 뭐 어떻게 해서 받아가지고 어. 사든 아니면 뭐 돈이 한 1,000억 되는 사람이 야 뭐 한 50억만 강남집 하나 사볼까 해서 사든 뭐 부자가 샀겠지 이러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네, 볼 때는. 네. 그쵸? 그 사람이 뭐 열채 사든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거는 수급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뭡니까? 위험성도. 팔려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싸게 팔 생각이 없어. 난 40억쯤 내놔야지. 저번에 40억에 팔렸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지금이 꼭 사야 될 것 같아. 호록 잡아먹죠, 호가를.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뭐 50억에 내놔. 또 50억 호록 잡아먹어. 호가가 계속 네, 올라가고. 그럼 쪼록하고 잡아. 그럼 뭡니까? 위험성도가 결정을 한 거예요, 가격을.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저도 이제 해석이 어려울 때는 그냥 막 수급 갖고 하는데 사실 수급 갖고 하는 건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정확하진 않다. 근데 수금 얘기를 갖고 오셨길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었던 거고, 네. 그 또한 유동성도 마찬가지인 게 유동성도 보세요. 이게 그 아파트 가격 다시 볼까요? 거대 유동성이 들어가서 막 그 무슨 막 반포의 단지들 비싼 데 있잖아요. 막 오르나요? 아니요, 거래 몇 개 없어요. 네. 위험성도가 있으면 거래가 몇 개인데 쫙 올라가는 거죠. 막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막 그 돈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쵸? 유동성이 막 들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개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로 이제 과열 신호는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락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은 그 하락의 트리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되돌아피죠. 그러면 통화 정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긴축 나오면은 과일권에서 긴축 나왔다 그러면 너무 무리 안 해도 되겠다. 그럼 또 빠지겠지. 그럼 아까 얘기했죠. 1년에 2번 빠지고 나면은 그럼 굉장히 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사야지. 이렇게 하면은 비교적 편안하면서도 되게 좋은 전략들, 좋은 기회들을 많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의 분위기 파악을 그러면 좀 해보면 이사님, 네. 1년에 2번 정도 빠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어쨌든 2월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하루에 5%대 지수가 빠지는 요 흐름, 강세장 속에서 더 크게 빠지는 요 흐름이 네. 나왔고, 긴축 얘기 때문에 트리거가 됐다? 뭐 이런 네. 부분 생각하면 그 얼마나 뭐 이렇게 빠질 수 있냐 이런 것도 한번 맞아요. 볼게요. 기간적으로도. 네, 이것도 사실 저번 달에 다 얘기했던 건데 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제가 3조랑 많이 그려봐서 3조랑 똑같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전 내년도에 이제 배불 붕괴 우려도 있고 했기 때문에 배불 붕괴되면 사실 차트는 완전 달라질 거라고 네. 생각해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문제는 이때도 지금으로 따지면 2분기쯤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어디 이때 가리키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아, 비슷하게 하다가 이렇게 재미 못 보다가 확 하고 하락하죠. 물론 이게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간들이 있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죠. 이게 마이너스 17.6% 하락한 건데 17.6%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구나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큰 하락이에요. 무슨 얘기? 만약에 지금 17.6% 하락한다면요. 1월 상승분 대부분 날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에요. 그렇죠? 20% 오른 거 다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하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큰 하락이니까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 이거 보고 또 뭐 똑같이 한다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17.6%가 빠졌을까 이때는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얘기도 사실 저번 달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왜 빠졌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거였어요. 1984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이 2년 만에 끝나요. 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유동성 공급 없구나. 큰일 났네. 난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거죠.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올해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식 투자 하시나요? 네, 합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많이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과연 연준이 금리 인하를 3번, 4번을 해야 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준도 얼마 전에 FOMC에서 얘기했지만 네. 그러기에는 명분이 없지 않나요? 너무 좋죠, 성장이. 경기가 그쵸? 네, 성장, 뭐 네. AI 데이터 센터 성장 너무 좋죠. 받쳐주는 거 너무 좋죠.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고용이 안 좋고 물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 갈 거예요. 또 차기 연준 의장이 어쨌든 금리 인하를 압박을 받으니까 하긴 할 건데 그래서 한 2번 정도 뭐 아니면 3번 정도 시장이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나면은 그 질문을 할 거예요. 시장이 전체가. 야, 이거 하반기에 그럼 과연 진짜 4번째 금리 인하 가능할까? 그럼 내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할까?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겠죠. 오히려 투자 너무 과열 아닌가요? 오히려 뭐 약간 이게 뭐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깨닫게 될 거,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났네. 사실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이때도 나왔던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1월 달은 금리 동결 이 얘기 갖고 9% 빠졌어요. 근데 금리 인하 사이클 끝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좀 더 흔들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꼭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피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게 또 한 번의 큰 기회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예를 들어 15% 이렇게 흔들렸다. 그럼 개별 종목은 30%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반도체 문제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흔들리고 나니까 PER이 3배, 4배, 5배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때 사면은 또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그러다 또 과열되면 긴축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패턴으로 가면은 제가 그 작년에 올해 그 얘기 있어요. 올해 증시 저희도 낙관적으로 보지만 사실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어려울 거다. 왜냐면 급등과 급락이 너무 빠르게 반복되기 때문에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걸 역으로 이용해야 돼. 역으로. 거꾸로.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포모에 휩쓸려서 따라가면 안 되고 역으로. 야, 이거 벌써 너무 많이 올랐는데 상반기 언제 피해야 되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꺼지면 야, 이거 AI 투자 사이클이 문제 없는지 잘 보는 거예요. 근데 큰 문제 없는데? 근데 주가만 혼자 30% 빠졌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탑다운 분석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탑다운하게는 전략가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역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좋아도 반대로 말하면 그럴 때 잘 판단하면은 우리의 수익률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올해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제 우리 시장 중심으로 보면은 좀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네. 항상 조정은 생각을 해두는데 근데 이게 섣불리 팔면 그것 또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따라가지 말자고 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가만히 아니 따라가지 말자. 네. 과열 때는 과열 때는 과열 때는. 네, 과열 아닐 때는 열심히 사야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저번 달에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도 사도 되고 더 오를 거예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더 오를 수 있지만 그건 재소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더 오르면 더 오를 거라고 더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따라가야 되냐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듣다 보면은 그 네. 뉘앙스가 있거든요. 네. 그 전문가 분들의 뭔가 지금 제가 몇 분 만나본 분의 뉘앙스 다들 공통적으로 동시에 들으셨겠지만 지금부터는 잘 모르겠다. 지금부터는 약간 이 정도 속도로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온 속도로는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시각이 약간씩 늘어가는 게 저는 좀 느껴져서. 그렇죠. 불가능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또 1200포인트 그러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데. 아니 왜 모르는 거예요? 더 오를 수 있죠. 더 오를 수 있지만 이게 안 쉬고 올라가는 거는 그럼 이번 올해 말 되면 그럼 한 10,000몇천 되나요?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거하고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제가 이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요 고객이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조금 수익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줍지 않은 제 철학이 있다면은 주식시장 제로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로섬이 아니에요. 누군가 벌면 그거는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는 제로섬이 맞지만 이건 지식을 나눈다고 해서 제가 손해보고 이런 거 없거든요. 제가 이제 지식이 좀 제가 짧아서 이렇게 잘 못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하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이걸 꼭 펀드 매니저들만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에 제가 좀 어줍지 않지만 출연하고 있거든요. 잘 활용하시면 어렵지만
수익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항상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어떨 때 좀 거꾸로 살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러면 조금만 더 쉽게 이사님 네.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기간이라든가 그러면 기준이 되는 숫자라든가 이걸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안 돼요. 그건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도 많이 했는데 기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요. 네. 몇 포인트 이거는 네. 제일 쉽잖아요. 제일 외우기 쉽지만 그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꼭 그래서 좀 지금 잡고 갈 거예요. 잠깐 한번 오늘 얘기한 것만 싹 봐도 좋아요. 되게 쉬워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제가 모호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옛날을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51선 터치하면 삽시다 이랬어요. 51선 터치하면 삽시다. 예. 51 이격도 너무 벌어지면 사지 맙시다 이랬어요. 너무 벌어지면은 좀 쉬었다가 뭐 먹은 거 잘 재밌게 보고 뭐 좋은 거 하나 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삽시다. 근데 언제 떨어져요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떨어져요? 단순히 과열됐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긴축이라는 이슈가 나와야 떨어져요. 근데 과거에 보면 긴축 이슈가 1년에 2번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한다는 마인드로 가세요. 라는 거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언제 사요? 그러면 긴축 이슈가 끝날 때 사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50일 이격도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더 큰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얘기 드렸죠. 만약에 긴축이 나오면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그러면 조금 더 클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또 빠지면은 기회가 되니까 그때 되면 제가 와서 이 정도면은 뭐 더 빠지더라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모호해 보이지만 과열 시그널 때는 좀 참아요. 근데 과열 시그널 뭐예요? 이런 것들요. 과열이라고 바로 하락하나요? 그렇게보다는 긴축이 나올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되게 어렵진 않긴 할 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잡아주신 게 51선 터치하면 삽시다. 제일 쉬운 거죠. 이게 제일 쉬운 거. 이격도 너무 벌어지면 사지 맙시다. 너무 벌어진다는 기준은 이제 네. 표에서 잡아주셨고 긴축 얘기 나오면 조정이 쉽게 오는데 그게 한 1년에 2번 정도고 쉽게 생각해서 한 2번 정도 네. 생각을 굳이 해보면 하나 되겠다. 더 한다면은 긴축의 강도에 따라서 약하면 51선에서 하면 되고요. 좀 세면은 뭐 100일선 정도에서 하면 되고 그 정도로 하면은 뭐 꽤 쉽지만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 올릴 수 있어요. AI가 믿을 구석이 돼 줬는데 네. 몇 년간 네. 계속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케빈 워시가 뭐 AI 돈을 더 넣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더 뭐라 그럴까요? 더 극단적인 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뜻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 케빈 워시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면은 뭐 AI가 더 끝까지 버블 끝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그럼 뭐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것만 보고 하실게요. AI가 버블인지 아닌지는 뭐 제 의견이 있지만 뭐 그건 모른다고 치더라도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이 파란색 선이 밸류에이션이죠. PR이에요. PR은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무슨 PR이 말이냐? 계속 오를 순 없다. 계속 오를 수 없죠. 왜냐하면 PR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은 미래 AI가 이룩할 생산성을 미리 땡겨서 끌어다. 가격에 반영하고 당겨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AI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금융시장하고. 앞으로 좋아지더라도 그걸 다 땡겨 썼어 가격에. 오케이 좋아질 건 알아. 근데 그걸 이미 가격에 다 반영했어라는 시점은 온다. 그렇죠. 그거는 뭐 너무 단순한 진리니까 계속 올라간다 이건 없잖아요.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AI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이만희님들은 꼭 가지시는 게 투자론 쪽에서는 좋아요. 근데 계속 논의 나오는 게 그게 그래서 그 비싼 시점이 22배냐, 23배냐. 네, 그거 저번 달에 24배냐. 말씀드렸거든요. 아, 네, 한 그거는 번만 더. 제가 못 한 번 더? 들었잖아요. 저 시간 되나요? 조금 돼요. 네. 지금 몇 분까지죠? 한 5분 더 있어요. 5분이요? 네. 저번 달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총 3번의 버블 붕괴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 버블 붕괴 한 번 있었고요. 이건 좀 특이해요. 이건 디플레니까 이건 왜 붕괴인지 데이터 없어서 모르겠어요. 한 번, 2번, 3번 붕괴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한 번, 여기 2번, 네. 3번. 여기 닷컴 버블이 우리가 제일 최근에 겪었던 일이죠. 그러네요. 3번의 버블 붕괴가 있는데 이 3번의 버블 붕괴의 공통점이 있어요. 2가지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하면 이제 좀 붕괴되더라. 첫 번째, 추세적 긴축. 긴축. 아까 계속 말씀해 네, 주신. 네, 긴축. 긴축이고 두 번째는 이익 사이클의 둔화. 이익 사이클 둔화는 YY 크로스가 꺾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거의 다 떨어지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크로스가 꺾이는 거. 이 2가지가 데드 크로스가 딱 날 때, 그때 전후에 뭐 그것도 정확히 언제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대충은 알 수 있잖아. 뭐 이게 1분기일지 2분기일지. 그런 시그널 나오면 보통은 버블이 붕괴하더라라고 이제 저번 달하고 저저번 달에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시그널 언제 나올까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빠르면 내년? 뭐 주식시장에 그걸 또 땡겨서 반영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하반기 말부터는 이런 요인들을 뭐 따로 자료는 안 적더라도 저희는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피하는 게 굉장히 또 큰 얘기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모니터링을 굉장히 열심히 할 거고 그때 또 저희가 맞추면 좋겠지만 또 어쨌든 정보는 드릴 생각이 드릴 정보를 잘 드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한 20 며칠에 쓰신 그 보고서가 네. 진짜 오늘 2월 시작하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라는 걸 제가 이제 다시 읽으면서 좀 복기를 해볼 수가 있어서 그 신호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잡을 수 있다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네. 지금은 네. 적극적으로 뭔가 네. 시장에서 이익을 내려고 막 가담해야 될 신호는 아직 아니다 정도일까요? 네. 올라가도 뭐 큰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또 바로 하락하고 뭐 이러면은 사실 쉽지 않을 거다. 뭐 이 정도 생각이고요.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이 비관적이지 않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지금 긴축 시작이야. 그럼 그때 빼도 뭐 그때는 좀 비관적으로 돌 것 같다. 뭐 그 정도입니다. 이사님 업종 분석도 하세요? 업종 분석도 합니다. 네. 오늘 뭐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가져오시진 않았는데 이것도 신호가 나오면 뭐 네. 그런 예. 얘기들도 해주시겠죠? 귀찮으시겠지만 제 자료가 KB증권 홈페이지에 가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 읽으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뭐 업종 얘기들도 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말씀 못 드렸네요. 조금 시간 남는다고 하면은 약간 네. 브리핑만 해주실 수 있어요? 요런 업종들은 약간 신호 나올 때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부분들. 그렇게까지 이제 제가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뭐 네, 그게 네, 자세히 하진 네, 않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이것도 사실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제 톡 말씀드리면 그때 경험들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지금 뭐 이제 제일 관심 많은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로봇, 그렇죠. 뭐 우주. 그걸 저희는 이제 재작년부터 소프트 AI 업종이라고 불러요. 정말 미래를 보는 네, 업종들. 이익은 안 나지만 네. 더 미래의 이익을 끌고 오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것도 똑같아요. 완화적 정책이 나오면 급등이 시작되고요. 긴축적 정책 나오면 정말 사정없이 빠져요. 이거야말로 통화 정책이랑 엄청나게 밀접하다. 엄청나게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좀 상대적으로 빈약하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게 11월 달에 여러분들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미국에서 많이 사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SMR 뭐 이런 것 아마 이거 한 주는 샀을 거예요. 이 중에서 뭐 로켓 관련, 우주 로켓 관련주들 이런 것 11월 달에 다 거의 다 막 30-40% 이상씩 빠졌잖아요. 왜 빠졌냐? 그냥 뭐 긴축 이슈 있어서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뭐 로켓 이런 것도 엄청 반등했죠. 맞아요. 언제부터냐? 뭐 물론 스페이스X 상장도 있지만 완화적 정책이 나왔을 때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뭐 똑같은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긴축 얘기 나오면 그런 것들도 좀 팔았다가 언제 사야겠습니까? 다 빠지고 나서 펀더멘탈 큰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 땡큐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자산배분 전략의 이은택 이사 함께했고요. 이사님 신호 뭐 좀 있다. 네. 그러면 저 출연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보다도 저희에게 좀 빨리 네, 신호를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여의도의 인사이트 시각, 온도 조금 힌트를 얻으셨나요? 매일매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큰 그림 잡아주실 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연락드리고 좀 모셔볼 예정이거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